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 채널 시작합니다. 이스포 장편 소설 꿈꾸는 낭송 공작소 소년과 노인의 아름다운 낭송 이야기 1장 소년, 노인을 만나다. 소년이 노인을 만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으나 그날의 기억은 이상하리 많지 또렷하게 남아있다. 외모를 보고 노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둘이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로 미루어 소년이 짐작했을 뿐이다. 그날 소년은 마지막 거리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읽다가 꽂아둔 책을 책장에서 뽑듯이 냉장고에서 저가형 캔맥주 하나를 익숙하게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적은 없으나 안면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소년에게 더 이상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곳까지 오는 길에 이미 3개의 편의점을 지나친 이유도 이런 사소한 편의 때문이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소년은 주류를 살 때마다 지갑을 2번씩 여는 것이 불편했다. 편의점을 나와 마치 좌석을 지정받은 관객처럼 맞은편에 있는 공원으로 가 입구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았다. 등받이가 있는 작은 벤치인데 혼자 술을 마실 때 편안해서 즐겨 찾다 보니 이제는 익숙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얼마 전 다친 검지를 쓰지 않고 캔을 따려니 이를 대신하기에 손가락 중에서는 중지가 적절했다. 같은 행위라도 손가락마다 느끼는 감각은 제각각이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기 위해 손목을 쓰다가 이내 소년은 맥주를 입술에 댄 채 서서히 고개를 젖혔다. 깊어지는 여름의 밤하늘은 검다기보다는 오히려 짙은 파랑이었다. 오늘 처음 알아챈 색이라고 유난스러워하자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블루가 감정을 흔드는 색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 소년은 혼란스러웠다. 푸른색은 꿈과 아울러 가슴 뛸 것 같은데 이상하리 많지 가라앉게 하는 것이 낯설기만 했다. 긴 수수로 눈을 떠 세상을 처음 보게 된다면 파랑은 피하고 싶다는 엉뚱한 상상에까지 생각이 미쳤다. 소년의 한쪽 볼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떤 이에게는 색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 어느 쪽도 소년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 때마침 소년은 낮에 공연하며 낭송한 프리드리히 휠덜린의 시 삶의 행로가 떠올라 낮게 읊조렸다. 그대 또한 전보다 위대해지려고 했으나 사랑은 우리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고 고뇌가 더욱더 강하게 휘어잡았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활,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감은 의미 없는 일은 아니네. 번역된 외국시를 낭송할 때의 생경함은 소년으로 하여금 감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방금 전의 눈물이 무색해질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시험해야 할 것이리니 천국에 있는 자가 말하네. 굳세게 길러져 인간은 마침내 모든 것에 감사를 배우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떠나는 자유를 이해하게 될. 소년은 주로 공연의 낭송 리스트를 국내시로 구성했으나 오늘 세상을 떠난 독일 시인의 기일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공연 후반부에 시 한 편을 낭송하며 추모하려고 며칠 전부터 구상했다. 평소 좋아하는 시였지만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건 다른 감성을 사용하는 일이었다. 비슷한 정서의 국내 시를 낭송할 때와는 달리 관념적인 시는 자칫 웅변조로 전달될 수 있어 적잖이 조심스러웠다. 오늘은 관객이 많지 않아 딱 그만큼만 기대하고 즐겼다. 나만의 방식으로 시인을 추모했다고 대견해하며 마지막 한 모금의 맥주를 손으로 흔들어 가늠하는 순간 앞에 누군가가 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자네, 낮에 거리에서 시를 낭송한 청년이 맞는가? 네, 누구신지... 무대에서와는 달리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소녀는 훔친 술을 몰래 마시다 들킨 사람처럼 움찔했다. 요즘도 시를 낭송하는 이가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자네의 무대를 한참 지켜봤네. 노인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오래된 유물을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소녀는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자세로 고개를 까딱했다. 공연을 봐줘서 고마운 건지 알아보고 말을 걸어줘서 고마운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예의를 표하고 싶었기에 몸을 애써 움직이는데 편안한 자세에서 급히 고치려니 모양이 우스꽝스럽다. 처음엔 시가 궁금했는데 점차 자네가 궁금해지더군. 소년이 어찌 답할지 몰라 주춤하는 사이 노인은 아까의 부드러운 표정을 거두고 정제된 어조로 낮게 말했다. 자네는 왜 신앙송인가?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오랜 시간 헤어져 지낸 손자를 만난 할아버지의 감격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소년을 향한 노인의 눈빛과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애절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노인은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신앙송가였다. 요즘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들과 문학작품들을 내세워 전국 신앙송 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대회가 전무한 때였다. 몇몇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연 작은 낭송회나 어떤 문학 행사에 초대받아 식전에 낭송 무대를 올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에 반해 비공식적으로 마련된 자리는 많은 이들에게 기록이 아닌 기억으로 남아있다. 노인이 들려주는 무용담 같은 무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세상이 온통 신앙송으로 가득했던 시대였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었고 감성적이면서 이지적인 느낌을 주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슬픔을 목구멍까지 올려놓았다가 단숨에 휘발시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기도 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막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인들의 송년회 자리에 노인이 초대받았다. 그는 감기에 걸린 상태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중이었는데 시인 중 한 명이 간곡히 부탁하는 탓에 그만 거절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아 어정쩡한 수락이 되었다. 노인은 행사 장소인 문학관에 도착하자마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낭송 배경음악을 저장해둔 USB 메모리를 집에 두고 온 것이다. 감기약을 먹은 후라 다소 정신이 산만한 탓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다. 노인은 음악을 손수 고르는 쪽이어서 아무 음악이나 틀어놓고 낭송하는 것을 남의 신발을 신는 듯 불편해하곤 했다. 주최 측과 몇 차례 그런 갈등을 겪고 나니
직접 챙기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낫겠다고 여겼다. 이번 낭송도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고른 음악이라 나름 흡족해 하고 내심 기대도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도마뱀이 방금 잘린 자신의 꼬리를 태연하게 바라보듯 노인은 미련을 접고 배경음악 없이 낭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행사의 시작과 함께 여러 단체의 대표쯤 되는 이의 주리에사 덕담 같은 낡은 인사말과 자화자찬이 뒤섞인 아이러니한 격려사가 펼쳐졌고 이어서 노인이 무대에 오를 순서가 되었다. 잠시 후 입을 뗀 노인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미풍처럼 활자를 음성에 담아 부드럽게 전달하다가 갑자기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처럼 시어들을 목소리에 묶어 청중에게 쏟아내기를 반복했다. 그 반복은 패턴을 가지지 않아서 예측할 수 없는 운동을 하는 공기 중 기체의 미세한 입자처럼 보였다. 이를 놓칠세라 총중의 눈과 귀는 무대로 집중되었다. 이윽고 노인이 낭송을 끝냈지만 청중은 한동안 반응하기를 잊은 듯 주저했다. 이 정막은 누구도 함부로 발도장을 찍지 않은 첫눈 내린 수도원의 마당처럼 경건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잠시 후 경의를 담은 청중의 박수와 놀란 표정들이 노인을 향해 던져졌다. 그 열렬함을 온 가슴으로 받아하는 노인은 진행요원이 건넨 생수병을 받아 연거푸 들이켜더니 조심스레 입을 뗐다. 무슨 연유였는지는 모르나 낭송을 부탁받은 날 이후로 저는 시인들 앞에서 낭송을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노래는 작곡가보다 가수가 더 그 맛을 잘 살리지만 시낭송은 낭송가가 그 시를 쓴 시인보다 더 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간혹 들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낭송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며 쉬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런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은 제가 방금 전에 시를 낭송할 때 배경으로 흐르던 음악을 기억하시는지요? 노인의 고백 같은 소감은 익히 그 유명세와 실력을 알고 있는 시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으나 너무 차분하고 진지해서 염려보다는 질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두더지 잡기 게임기에서 두더지가 솟아오르듯 답변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어떤 이는 첼로 연주가 들어간 클래식이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구슬픈 곡조에 아리아가 들어간 오페라 곡이 줄곧 흘렀다고도 했다. 심지어 공명까지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내 노인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더니 내려놓았던 마이크를 입으로 가져갔다. 죄송합니다. 오늘 낭송은 제 착오로 배경음악을 틀지 못했습니다. 좌중은 이내 술렁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어수선한 틈을 비집고 노인은 이내 말을 이어갔다. 신앙송의 존재 이유를 새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상해 주신 바와 같이 낭송을 할 때에는 결코 목소리만 청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 너머의 그 무엇을 활자로 담아낸 시인의 언어를 소리로 담아낼 경우 낭송가는 소리내기의 고민보다 더 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낭송은 소리가 아닌 태도의 문제라는 것도 말이죠. 제게 큰 깨달음을 준 이 무대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며칠간 자신을 괴롭히던 감기 몸살 기운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워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소녀는 밤새 뒤척이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거리 공연이 있는 날이면 집에 돌아와 씻을 여력도 없이 쓰러져 잠든 그였기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왜 자네는 신앙송인가? 노인의 말 한마디가 귓가에서 아니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2년 전 소년이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계기는 다소 단순했다. 여느 대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관리에 충실했고 영어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원 공부도 병행하며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모처럼 가진 고교 동창과의 술자리가 다음 날 리듬을 깼다. 기분도 전환하고 몸 상태도 추스를 겸 늦은 식사를 하고 가까운 영화관을 찾았다. 낮 시간이라 그런지 관객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거리에 벤치 하나 변변치 않은 도시에서 푹신한 좌석에 놓인 컴컴한 상영관은 잠시 쉬기에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다.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보는 영화는 주사위 던지기와 같다. 포스터 분위기에만 기대어 영화 티켓을 끊었다가는 과대 포장된 명절 선물을 풀었을 때와 비슷한 실망을 맛볼 수 있다. 초반의 이색적인 풍광은 영화가 제3세계의 예술 영화임을 감지하게 했다. 엄청난 스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미장센이나 눈요기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접었다. 주인공은 어딘가 무기력해 보였는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자신과 닮은 듯하여 소녀는 뒤늦게 몰입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의 꿈이 현실에 부딪혀 좌절되어 무너지려는 순간 영화는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었다. 항구 끝에서 나이든 사내는 주인공에게 참았던 재채기를 하듯이 다그쳤다.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도전하기에 왜 주저하는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주인공을 지켜보던 나이든 사내가 답답한 마음을 기어이 쏟아낸 것이다. 이런 감동적인 대사들은 영어보다는 제3세계의 언어로 들을 때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 때로는 낯설어서 더욱 설득이 되는 순간이 있다. 좌석에 눕다시피 비스듬히 앉아있던 소녀는 그 대사를 듣자마자 몸을 고쳐 앉았다. 웅변같이 우렁찬 신파적인 대사가 소년에게는 현자의 속삭임으로 들렸나 보다.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 갑자기 드는 이 물음에 사로잡힌 소녀는 엔딩 크레디트가 다 올라가고 극장 안의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도 한참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날마다 불면과 대화를 나누며 밤낮이 완전히 바뀔 즈음 소녀는 고교 시절 국어 선생님의 권유로 소월 전국 고교 신앙송 대회에 나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주최 측이 정해준 소월의 시 중에서 단 한 편만 암송하면 되는 조건이라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시를 외우는 데는 단 이틀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어를 소리로 내면서부터 외웠던 시어들이 이상하리만치 입안에서 헝클어지기만 할 뿐 자리를 잡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라도 외워서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 모호했던 시어들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소년의 목소리는 너무나 딱딱하고 건조했기에 선생님은 특단의 조치로 클라이맥스에서 손을 가슴에 올렸다 내리라는 주문을 했다.
소녀는 제스처를 로봇처럼 몸에 장착하기로 했다. 대회가 열리던 날 아침, 평소보다 무려 3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다. 심장이 터져버릴까봐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에게 어머니가 청심환을 권했지만 입안에 남는 한약 냄새가 거슬려 거절했다. 대회 순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이라서 다행히 매를 먼저 맞을 수 있었다. 앞 순서의 참가자가 낭송 중 시어를 잊어버려 한참을 머뭇하다가 포기하고 내려온 탓에 소녀는 더욱 긴장이 됐다. 무대에 오르고 진행자가 스탠드 마이크의 높이를 고치는 동안 소녀는 문득 넓은 평야가 떠올랐다. 수많은 양떼들이 자유로이 풀을 뜯으며 노니는 상상이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러자 오히려 차분해지면서 소년의 마음속에는 연습 때에도 가져본 적 없는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년은 빠르지 않게 시의 제목을 말했다. 3초 정도가 흐른 후 김소월이라고 또렷하게 말한 뒤 시선을 관객석의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고정했다. 이상하게도 대회장의 공기는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한행한행의 시어들을 편안하게 실어 청중에게 전해주었고 낭송 중에 우연히 마주친 심사위원의 시선은 소년에게 따뜻한 격려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년의 마지막 행 시어를 내뱉는 순간 자신의 주위를 포근하게 휘감으며 감싸는 듯한 기운을 받은 소년의 얼굴에 이내 미소가 지어졌다. 무대 뒤편의 마지막 계단을 딛고 내려오자 그때서야 멈춘 태엽 시계가 살아난 듯 소녀는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가벼운 포옹이 없었다면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대회에서 2번째로 큰 상을 받았다. 소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이 경험한 독특한 느낌들을 한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오른 것이다. 소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기 중에 틈틈이 신앙송을 자신의 SNS와 몇몇 대중적인 문화예술 공연 플랫폼에 선보였고 짧은 기간에 구독자와 조회수가 급등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소녀는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두고 신앙송 거리 공연에 전념하게 된 것이다.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나서 커튼을 젖히자 베란다의 방치해 둔 구아바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소녀는 머리맡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쥐고는 며칠 전 거리 공연 후 우연히 만난 노인의 번호를 찾았다. 한참을 검지로 밀어 올리다 보니 벤치 어르신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보였다. 이내 노인임을 알아차리고 문자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라고 적다가 괜스레 어색해서 소녀는 지우고 잠시 머뭇한 뒤 다시 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거리에서 신앙송하는 사람입니다.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다시 고개를 들어 밖을 보자 아까는 보지 못한 구아바 나무의 우듬지에 팝콘처럼 몽우리를 터뜨린 구아바 꽃이 피어 있었다. 꽃은 열매의 색과는 달리 어두운 가지와 대비되어 더욱 희었다. 사흘이 지나도 노인으로부터 답신이 없자 소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직접 전화로 연락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제안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배려라고 생각한 나의 행동이 상대에겐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어
즉시 전화를 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대상에 집중해야 하는 통화를 할 때면 늘 스피커폰 방식으로 하곤 했다. 어려운 상대일 경우에는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 전화기와 거리를 두면 마치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과 비슷해 긴장이 덜하다. 노인의 통화 연결음은 평범했다. 7번쯤 울리자 음성 메시지를 남기라는 기계음으로 넘어갔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소녀는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노인의 목소리를 기계를 통해 듣는다면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다. 이번 통화 시도는 어쩌면 노인에게 보내는 모스 부호 같은 것이었다. 선생님과 연락이 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엄마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언어의 강력한 분출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잔재주와 꾸밈을 몰아내고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위해 쓰인 듯 보이는 문장들, 말하자면 엄마의 감수성이라는 음역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에 알맞은 온갖 자연스러운 다정함이나 넘쳐 흐르는 부드러움을 표현하려고 했다. 엄마는 그 문장들을 적절한 어조로 공략하기 위해 문장 이전에 존재하면서 문장을 구술하게 한, 하지만 단어 자체에는 표시되지 않은 따뜻한 억양을 찾아내. 소녀는 소리내어 책을 읽어나가던 중 잠시 멈칫했다.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은 낭송을 하기로 시작한 시점부터 줄곧 일기를 쓰듯 매일 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연습이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미뤄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막 시작한 참이었다. 주인공이 침대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엄마의 낭독에 대해 주인공이 묘사하는 부분을 읽어나가다가 멈추어 허공을 쳐다보았다. 낭독만 그러할까? 낭송도 그렇지 않을까? 뭐라고 이유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소녀는 한편으로는 복잡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명료해지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책으로 눈을 돌려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천천히 스타카토로 백미 사이에 섞인 기장과 현미를 씹듯 음미하며 읽었다. 그 억양 때문에 엄마는 책을 읽으면서 동사 시제에서 느껴지는 온갖 생경함을 누그러뜨렸고 반과거와 단순 과거에는 선한 마음이 깃든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깃든 우수를 부여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나면 다음 문장으로. 소녀는 서랍에서 형광펜을 꺼내 들고는 뒤이어 나오는 문장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읽어가면서 길이가 다른 문장을 고른 리듬으로 만들었고, 그렇게도 평범한 산문에 일종의 감상적이고도 연속적인 생명을 불어넣었다. 소녀는 이 문장을 끝으로 멈춘 후 감상적이고도 연속적인 생명을 불어넣었다를 3번이나 낮게 읊조렸다. 눈으로만 읽었다면 놓쳤을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자 소녀는 아찔했다. 책을 덮고 자리에 누우려다 문득 수신된 문자 메시지가 궁금해져 휴대전화를 열어보았으나 노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띵동. 한바탕 여름 소낙비가 그치고 별빛이 쏟아지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날아왔다. 노인이 보낸 문자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진이었다. 커다란 구름 같은 산이 사진 중앙에 병풍처럼 버티고 있고 알파벳 S자 모양으로 난
왕복 2차선 포장도로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왼쪽 도로 길었게 세워진 교통표지판은 등을 보이고 있어서 제한속도 표지판인지 야생동물주의 표지판인지 알 수 없었다. 발신인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광고 이미지로 판단해 지우거나 무시했을 것이다. 곧이어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다. 슬로베니아로 이동 중이라네. 귀국하는 대로 만나세. 슬로베니아라니, 동구권 어느 나라의 도시 이름 같은 이곳은 어디일까 궁금해서 검색해 보려다 그만두었다. 소녀는 누운 채 나라 이름에 러브가 들어있으니 낭만적이겠다는 짐작을 하다가 슬로는 슬로우를 연상케 해 여유도 있는 곳이겠다는 공상을 했다. 소녀는 언어적 유희를 즐겼다. 다들 코웃음을 쳤지만 말장난이 아닌 언어의 퍼즐놀이라고 우겼다. 심지어 거리 공연의 시 라인업을 짜면서 시 제목 끝말잇기로 10편을 이어붙여 완성한 적도 있었다. 외형의 연결은 억지스러울까봐 두 편의 시를 연결짓는 이유들을 공연 중 사이사이마다 관객들에게 그럴듯하게 설명하곤 했다. 이럴 때마다 말들은 저들끼리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힘이 있다고 확신했다. 이를 두고 언젠가 언어의 만유인력이라고 일기장에 적고는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다. 그는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일까? 나는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일까? 깊어지는 초여름밤, 소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 하늘에 뿌려진 별들처럼 앞다투어 떠오르고 있었다. 만나자고 손은 내밀었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노인에 관한 것들인지 소년 자신에 관한 것들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도무지 그 의문의 경계를 분간할 수 없었다.